50을 넘기고 나서야 단 하나 정말로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해온 것들이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아주지는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자식만 잘 키워놓으면 든든할 줄 알았습니다. 돈만 악착같이 모아두면 노후는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건강만 잘 지키면 죽는 날까지 끄떡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내 계산대로 흘러가 주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저마다 제 인생을 꾸리느라 바빠졌고 그토록 고생해서 모은 돈은 병원비 앞에서 얼마나 허망하게 사라지는지 몸으로 겪었습니다. 아무리 아끼고 조심해도 늙어가는 몸은 결국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천천히 금이 갔습니다. 어느 겨울밤 혼자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던 된장국이 그대로 식어가는데 방 안은 그저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 곁에 마지막까지 남아줄 것은 대체 무엇일까? 평생을 움켜쥐고 살아온 것들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의 중심이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강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은 더 많이 잃고 더 많이 비워야 견딜 수 있더군요. 나는 자식에게 기대고 싶었고 돈에 안심하고 싶었고 건강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50을 살아보니 그것들은 결국 잠시 들렀다 떠나가는 손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식은 자라면 제 길을 가야 하고 돈은 병이 시작되면 순식간에 흩어지고 건강은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빨리 멀어집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나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운가? 왜 이렇게 허무한가? 왜 모든 것이 나에게서 떠나가는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것은 나만의 인생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모든 노인이 똑같이 겪는 공통된 진실이었습니다. 결국 인생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이제 다른 것을 붙잡아야 한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지금 다시 이른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분명 전혀 다른 선택을 했을 거라고. 인생의 중심을 자식에게 두지 않고 돈에 집착하지 않고 건강을 과신하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과 일상 그리고 가까운 작은 관계를 지키는 일에 더 마음을 쏟았을 겁니다. 지금 돌아보면 마지막까지 남아준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의리의리한 집도 아니었고 두툼한 통장도 아니었고 젊을 때처럼 탄탄한 몸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지탱해 준 것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동네 가게에서 누군가 건네준 오늘도 나오셨네요 하는 짧은 인사, 새벽 공원을 걸을 때 마주치는 낯익은 얼굴, 좋은 무가 들어왔다며 한 단 챙겨주던 채소 가게 아주머니의 환한 표정, 그리고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준 작은 역할들, 바로 그런 작은 온기야말로 내 인생의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60, 70이라면 나는 여러분에게 인생의 절실한 깨달음을 미리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90을 살고서야 겨우 알았지만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너무 기대지 말고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건강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대신 내 인생을 지키는 일에 더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나처럼 늦게 깨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인생이 짧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적인 것만 남기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나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이제 내 이야기는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내가 자식에게 집착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그 진실을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깨달음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해방이기도 했습니다. 자식에게 집착하지 마라. 내가 살아온 90해 가운데 가장 아프고 가장 깊은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은 자식은 결국 떠나간다는 진실입니다. 이 말이 잔인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아무 꾸밈 없는 사실 그대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젊을 때 나는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학교에 보내고 아프면 밤새 병간호를 하고 내 옷은 못 사도 자식 옷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부모의 당연한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내가 늙으면 이 아이들이 내 곁에 있어 주겠지. 속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만큼 순수했고 그만큼 절실했던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자식들이 결혼하고 직장을 얻고 가정을 꾸리면서 나는 천천히 하나의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부모 인생의 중심이지만 부모는 자식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바빠서 자주 못 오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일이 많겠지, 애 키우느라 정신없겠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찾아오겠지. 그런데 그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명절에도 한 번 얼굴 못 보는 해가 늘어갔고 생일은 전화 한 통으로 끝나는 게 예사가 되었습니다. 옆방의 한 노인도 늘 말했습니다. 자식이 부모 모시는 건 다 옛날 얘기야. 자식들도 제 먹고 살기 바쁜데 뭐. 나는 그 말을 듣고 껄껄 웃어넘겼지만 마음 깊은 곳에 그 말이 콕 박히는 걸 느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건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해서 늘 곁에 있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제 몫의 인생을 살아야 하고 그 인생이 바쁘고 무거워서 부모를 돌볼 여유가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배신이라 느끼고 불효한다며 원망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압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일 뿐입니다. 젊은 세대는 옛날처럼 한 집에 모여 살지 않고 일자리를 따라 도시로 떠나거나 해외로 나가는 일도 많습니다. 가족의 모습만 변한 것이 아니라 관계의 방식도 변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부모가 옛날의 기대에 매달려 있다면 그 기대는 결국 부모의 가슴을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내가 정말로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너질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깊으면 깊을수록 상처도 깊어집니다. 어느 노인은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해외로 이민을 가는 바람에 거의 1년을 울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스스로 갉아먹는 눈물이었습니다. 결국 기력이 쇠해 병원에 입원했고 아들은 잠시 다녀간 뒤 다시 떠나갔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내 행복의 열쇠를 맡기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을 잃는 것이라고. 자식은 철새 같은 존재입니다. 봄에 나타나 가을에 떠나가듯 부모 곁에 오래 머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이 떠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부모도 떠나야 하고 자식도 떠나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왜 내 곁에 있어주지 않느냐며 매달리면 부모도 괴롭고 자식도 괴롭습니다. 이 기대는 서로를 묶는 사슬이 됩니다. 내가 이른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사슬부터 가장 먼저 끊어냈을 겁니다. 내 인생의 중심을 자식에게 두지 않고 나 자신에게 두었을 겁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나니 오히려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았고 찾아왔을 때는 더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무와 새의 관계와 같습니다. 새는 나무에 앉았다가 또 날아오르는 존재입니다. 새가 떠났다고 해서 나무가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나무는 묵묵히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뿐입니다. 부모도 그래야 합니다. 자식이 떠났다고 해서 부모의 인생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뿌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자식이 떠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내가 무너지느냐 아니면 내가 단단하게 서 있느냐입니다. 자식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면 내 인생은 늘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내 인생을 내가 지키면 자식은 사랑하는 존재일 뿐 기대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내기 위한 첫 번째 지혜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내가 왜 돈에 집착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깨닫게 된 그 뼈에 사무치는 경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어 놓을 겁니다. 돈은 결국 흩어진다. 내가 평생을 살아오며 가장 허무하게 느낀 것 가운데 하나는 돈이라는 것이 결코 내 손에 오래 머물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 나는 돈만 넉넉히 모아두면 노후는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쉴 때도 손을 놓지 않았고 비 오는 날에도 장사를 나갔고 매일 아침 짐을 나르며 허리가 굽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한평생 모은 돈이 있으니 나는 늙어도 걱정 없겠지. 병이 와도 견딜 수 있겠지.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돈이 나를 지켜주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헛된 누각이었는지 나는 늙어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 보십시오. 한평생 모은 돈이 단 일주일 만에 얼마나 빠르게 사라지는지 그 속도를 보고 있으면 정말로 가슴이 조여옵니다. 나는 직접 겪었습니다. 입원비, 검사비, 약값, 간병인 비용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들이 겹치면 평생 움켜쥐고 살아온 돈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갑니다. 그때 나는 내 손에 쥐고 있던 것이 금이 아니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돈은 강하게 쥐면 쥘수록 오히려 더 빨리 흩어집니다. 이웃의 한 어른도 그랬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퇴직금을 조금씩 모아 이제 걱정 없다고 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 몇 해를 병원에 다니는 사이 그 든든하던 돈이 눈 깜짝할 새에 바닥났다고 했습니다. 남은 것은 통장에 새겨진 마이너스 숫자와 마음에 남은 허무함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돈은 붙잡으려 할수록 더 달아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는 돈이 나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노후에 돈이 전혀 없으면 당장 생활이 곤궁해집니다. 기본적인 안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젊을 때 내가 품었던 가장 큰 착각은 이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안전하다. 돈만 있으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었던 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환상이었습니다. 돈은 늘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병원비, 자식 문제,
집수리, 갑작스러운 사고, 나를 돌봐줄 누군가에게 드는 비용까지 결국 돈은 여기저기로 흘러가고 우리는 끝내 돈을 붙잡지 못한 채 남겨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돈을 그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도구란 쓰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쓰지 않고 움켜쥐기만 하면 짐이 됩니다. 통장 숫자를 보며 안심하는 것은 진짜 안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볼 때마다 더 큰 불안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돈을 내 인생을 더 낫게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작은 여행을 떠나 마음의 바람을 쐬고 벗과 밥을 나누고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을 사는 데 쓰는 돈, 이것이야말로 진짜 남는 투자입니다. 나는 평생 모은 돈의 일부를 사람들과 밥을 먹고 좋은 시간을 함께 하는데 썼습니다. 그 기억이 남아 지금도 내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반면 만일에 대비해 꼭 쥐고 있던 돈은 결국 병원비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돈은 모으면 모을수록 불안해지고 쓰면 쓸수록 관계와 경험이라는 의미가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 내가 꼭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돈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평생 남습니다. 자식에게 과시하려고, 남에게 보여주려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모은 돈은 결국 내 곁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나 자신을 위해, 관계를 위해, 건강을 위해 의미 있게 쓴 돈은 기억이 되고 따뜻함이 되고 인생의 자산으로 남습니다. 만약 내가 이른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돈을 움켜쥐고 불안에 떨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신 돈을 도구로 삼아 인생을 더 편안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썼을 겁니다. 병원비로 흩어질 돈을 미리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데 쓸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도 있지만 이제라도 그 의미를 알고 여러분께 전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끝내 붙잡지 못했던 것,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 겁니다. 건강 집착의 덫. 내가 살아온 90해의 세월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웃들의 일생을 지켜보면서 가장 깊이 느낀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이란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 나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운동만 열심히 하면 늙어도 끄떡없겠지. 먹는 것만 조심하면 병 하나 없이 살 수 있겠지. 그래서 나는 평생 건강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르지 않고 걸었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몸에 좋은 것만 찾아 먹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늘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래 살겠어. 병원 갈 일 없겠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마음 깊이 안심했고 건강만큼은 내가 지켜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모든 것을 깎아갑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오래된 나무의 결에 금이 가듯 우리 몸도 나이를 더하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져 갑니다. 내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우리 동네에서 늘 건강을 자랑하던 한 어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운동장에서 맨손 체조를 하고 저녁에는 빠른 걸음으로 걸으며 이웃들에게 건강은 자기가 지키는 거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늘 건강하다고 장담했지만 세월은 그 장담을 가차없이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 일을 보며 나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노력했다고 해서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세계보건기구 조사에 따르면 65 이상 노인의 8할이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안고 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병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튼튼해 하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갑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허리가 무너져 걷지 못하고 그저 누워있을 때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심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후들거리고 계단 한 칸 오르는 것도 힘겨워지고 손이 떨려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을 때 그제야 우리는 몸이 조용히 보내던 신호를 뒤늦게 알아차립니다. 건강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관리의 첫걸음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을 붙잡으려는 인생은 불안하지만 건강을 관리하며 받아들이는 인생은 평온합니다. 나는 이제 이런 자세를 선택합니다. 운동은 집착이 아니라 습관으로, 식사는 약처럼 강박적으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병원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관리의 도구로. 나는 병원을 무서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이상한 병이 발견되면 어쩌나, 혹시 입원하게 되면 어쩌나 하며 검사를 자꾸 미뤘습니다. 그러나 아흔을 넘기고 깨달은 것은 검사가 무서운 게 아니라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섭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나을 수 있지만 늦게 발견하면 목숨을 잃습니다. 내 주위에서도 병을 숨기고 증상을 참아내다가 끝내 큰일을 당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병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병원은 죽음을 확인하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곳입니다. 또 하나, 건강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나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기력이 떨어지고 동작은 느려지고 예전처럼 오래 걷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패라고 여기며 무리하게 젊은 사람과 똑같이 움직이려 하면 오히려 몸을 망칩니다. 나는 그 진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움직이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하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흔을 살아오며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건강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세월에게서 잠시 빌린 것이라고. 그러니 떠나가는 건강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하기보다 남아있는 건강에 감사하며 사는 편이 훨씬 현명합니다.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언젠가는 병원 침대에 눕는 날이 옵니다. 아무리 관리해도 세월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다릅니다. 몸이 무너져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키며 살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내가 마지막까지 붙잡으려 애썼던 것, 그리고 결국 나를 지탱해준 진정한 관계와 품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단 하나, 그것이 무엇인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관계와 품격의 힘. 내가 아흔을 넘기고 깨달은 것은 결국 사람을 지탱하는 힘은 돈도 건강도 자식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곁에 있어준 것은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대하는 나의 태도, 즉 품격이었습니다. 나이를 더할수록 외로움은 병처럼 스며듭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느낄 때 깊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인생의 후반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관계는 나이를 더할수록 저절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처음 맞은 겨울이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텔레비전 소리만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밥을 지어도 밥상은 차가웠고 시간을 보내도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가게 계산대에서 늘 마주치는 아주머니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나오셨네요. 춥습니다. 바람 조심하세요. 그저 몇 마디였지만 그 말이 단번에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 누군가 아직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그 짧은 인사가 그날 밤 내 마음의 온도를 몇 번이나 올려주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가게에서 늘 마주치는 채소 가게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내가 다가가면 늘 오늘은 무가 정말 싱싱해요. 이거 가져가세요 하며 웃어주었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아십니까? 마치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이 동네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나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관계는 거창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 스치듯 만나도 마음을 움직여주는 작은 인연입니다. 반대로 어떤 관계는 나를 갉아먹습니다. 예전에 내 주위에는 늘 푸념만 늘어놓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세상 탓, 남 탓, 자식 탓. 처음에는 위로하려고 귀를 기울였지만 집에 돌아오면 까닭 없이 기운이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어느 날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나이가 어느새 90인데 왜 나는 아직도 남의 짐을 대신 지고 있는가. 그날 나는 그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겁니다. 인간관계에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방 안에 필요 없는 물건을 치워 공간을 만들 듯 마음에서도 관계를 정리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한 유명한 대학의 성인 발달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결과 수명을 가장 길게 하는 요소는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좋은 관계는 건강을 지키고 외로움을 줄이며 마음을 평온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반대로 갈등이 많은 사람이나 부정적인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병의 위험도 올라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행복은 결국 사람에게서 온다는 것을 품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더할수록 체면을 지키려 애씁니다. 남의 눈을 의식해 비싼 옷을 사고 허리가 아파도 무리하게 젊어 보이려 불편한 신발을 신고 남이 뭐라 할까 걱정되어 마음에도 없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사람일수록 속은 더 지치고 더 외롭습니다. 체면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짓된 멋이고 품격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진짜 풍모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한 어른이 있습니다. 늘 같은 카디건을 입었지만 그 카디건은 반듯하게 다림질이 되어 있었고 가슴에는 작은 브로치를 하나 달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기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분은 참 멋지다. 세월이 흘러도 단정하시다고. 그분은 젊음을 조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나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품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품격입니다. 품격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오히려 나이를 더할수록 빛나는 힘을 가집니다. 만약 내가 이른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렇게 살 겁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끊고 따뜻한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나고 체면보다 자연스러움을 택하고 나이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작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관계와 품격은 노년을 지탱하는 두 기둥입니다. 하나는 나를 외로움으로부터 지켜주고 다른 하나는 나를 초라함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이 둘이 단단하면 비록 혼자 살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내가 마침내 붙잡은 마지막 지혜, 오늘을 사는 힘, 그리고 노년을 따뜻하게 하는 근본적인 지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을 겁니다. 내가 90해의 세월을 살아내고 마침내 깨달은 마지막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조차 평생을 돌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던 말입니다. 노년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오늘을 사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식도 떠나고 돈도 흩어지고 건강도 서서히 무너지고 벗도 하나둘 사라지는 때가 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은 마음속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 느끼고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보니 그 구멍을 메우는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채워가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을 두려워하며 살면 인생은 무너지고 오늘을 살아내면 인생은 조금씩 다시 세워집니다. 내가 잘 아는 한 어른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는 퇴직 후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지냈습니다. 젊을 때는 회사에서 큰 소리로 후배들을 이끌던 분이었지만 퇴직 후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자식들도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 한 통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쯤 떠밀리듯 나가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계셔 주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그 한마디에 그분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왜였을까요? 자신이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날 이후 매주 정해진 시간에 복지관을 찾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의 인생을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인생을 생기 있게 만드는 것은 큰 성공이 아니라 작은 역할이라고. 손주의 숙제를 조금 도와주는 일, 매일 아파트 복도에 물을 뿌리는 일, 아픈 벗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 동네 모임에서 회비를 걷는 일, 이런 사소한 역할이 마음의 불씨를 만듭니다. 불씨는 작아도 밤을 밝히고 마음을 데워줍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불씨입니다. 또 나는 수많은 이웃들을 보며 한 가지 확실한 것을 더 배웠습니다. 후회는 마음을 늙게 만들지만 오늘을 붙잡는 것은 마음을 젊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는 한 어른은 평생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며 늘 후회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 후회는 더욱 깊어져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과거는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강물처럼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돌아본다고 해서 다시 손에 쥘 수는 없습니다. 나는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나간 일에 매달리는 것은 젖은 신발을 신은 채 계속 걷는 것과 같다고 무겁게만 느껴질 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후회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찾기 시작했습니다. 창을 열어 햇살을 쬐는 일,
10분만 산책하는 일,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 감사할 일 3가지를 적어보는 일. 이런 작은 행동이 쌓이면 후회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줄어듭니다. 연구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루에 감사할 일 3가지를 적어두는 사람은 그러지 않는 사람보다 인생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우울감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명상이나 호흡에 집중하는 습관은 뇌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오늘을 사는 힘을 길러주는 도구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지혜가 있습니다. 노후를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은 거금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욕심을 부려 많이 모으면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이제 돌아보면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안팎의 안정된 수입만 있으면 기본적인 생활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욕심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돈은 무대가 아니라 토대입니다. 토대만 단단하면 그 위에서 얼마나 따뜻하고 여유롭게 사느냐는 인간관계와 태도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내가 90을 살며 울고 웃고 잃고 견디고 깨달아 비로소 알게 된 진실은 이것입니다. 노년은 깁니다. 그러나 그 길을 견디게 해주는 것은 오직 오늘의 힘뿐입니다. 오늘을 잘 살면 내일은 그리 무섭지 않습니다. 오늘을 채우면 외로움이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면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께 조용히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을 사십시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당신을 살립니다. 여기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년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내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